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8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이미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원대학교 신용환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부터 도내 주요 기관장들의 취임 1주년 특별대담 방송으로 2달 만에 월간 뉴스 분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7, 8월 충북 도내에서 인상적인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뉴스가 떠오르시는지, 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 교수님. 예, 최근에 충청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갑질, 교권 도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는 교권이 너무 강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폭력 이런 것이 문제가 사실 됐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지나친 도전이라든가 무시 또는 갑질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 교수님. 네, 저는 고향 집 앞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송 참사를 꼽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나사가 많이 빠져 있구나.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영역에서 어쩌면 그렇게 단 하나도 경찰이면 경찰, 도청이면 도청, 시청이면 시청. 우리가 이제 해병대 사건이나 잼버리의 경우에서도 많이 봤지만 단 하나라도 유기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전체가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오송 참사의 경우에는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됐으면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으로 그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 한번 각 파트를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일순 변호사님. 예,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최근에는 대낮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들로 인해서 저도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한 법안이라든지 사법 입원제 관련된 법안들이 앞다투어 발의되고 있고 또 위력 순찰과 선별적 검문 건색을 하겠다라는 대안도 나오고는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과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8월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은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가량, 120일 뒤인 12월 12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청구인 대표자가 선관위에서 받아간 서명 용지만 20만 명 분량에 이르는데 대표자와 수임자가 이 용지에 받은 서명만 유효합니다. 특히 충북에서는 8번 시도했지만 투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잘못된 리더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민 서명의 수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명을 제대로 받는지 감시하고 단속하는 비용만 26억 원에 이르고 실제 투표까지 이르면 117억 원이 더해져 전체 비용이 1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충청북도가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 개표 등 수많은 절차 사무가 진행되므로 도지사 선거에 준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환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혈세 낭비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 소환이 필요하다면서 혈세를 아끼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다 받아도 일일이 심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실제 투표까지는 앞으로 1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접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접 민주주의로서 선출직이 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네. 말하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심판을 하겠다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좀 보여지죠. 예, 신 교수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 소환이라는 그 자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죠. 충북의 어떤 브랜드 측면에서도 부끄러운 측면이 있고요. 김영한 지사도 이미 물론 행정적으로는 가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은 거고 충북 도민의 자존심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이제 125건의 2007년 이후에 주민소환 가운데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의 경우는 대부분 행정행위를 놓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해군 기지 문제라든지 뭐 진주의료원의 폐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했는데 지금 김영한 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설화 또 적극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뭐를 잘 못한 이런 경우라서 사실은 성격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은요? 예, 이번에 주민 소환의 청구 취지에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했고 더불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상 위법 여부는 재판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 소환까지 추진된 배경에는 이런 부적절한 언행, 오송 합동 분향소에서 가셔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도민들의 좀 불만을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 변호사님, 주민 소환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투표로 인해 선출된 그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역시 선거권자들이 투표로서 그 직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민 소환은 직무가 개시된 1년 이내 또는 직무가 종료되기 1년 이내에는 발의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 소환이 되더라도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비판도 있고 주민 소환까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불이익은 다 면직이 되고 그 당해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불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 동안에 연금도 수령할 수 있고 다른 또 공무원 임용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 소환이 추진되게 된 이유,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예, 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한 번 선거를 잘해서 당선이 됐더라도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임기 내내 받들어서 일을 해라라고 하는 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러면 재심을 묻을 테니까 내려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주민 소환 같은 경우도 김영한 지사 같은 경우에 계기는 사람이 죽은 오송 참사가 계기가 됐지만 그 이전에 친일 발언이라든가 또는 뭐 제천 산불에서의 그 처신 문제, 충북 학사에서의 그 처신 문제 여러 가지 또는 뭐 언행인들이 다 묶여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충북 도민들이 갖는 도지사에 대한 불신감이 이것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신 교수님. 주민 소환의 그 요건에 보시면 위법, 직무유기, 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불신임 여부를 묻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거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정도로 위법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까지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 소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이제 특히 정당을 중심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주민 소환 그 자체가 일종의 비유적으로 보자면 징계위원회의 해부가 된 거잖아요. 충북도민이라고 하는 그 징계위원회의 해부가 돼 있다라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그 자체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그 출발점에서 어떤 찬반 양론의 방점을 둘 게 아니라 물론 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찬반이지만 그보다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징계위원회까지 해부가 됐나 이런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거치는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예, 투표를 하기 위한 서명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도지사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인 올해 12월 12일까지 총 유권자의 10%가량인 13만 6천 명 정도의 그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요건이 충족되면 투표 개시가 선관위에 의해서 공표되고 그때부터 실제로 투표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도 정지가 됩니다. 다만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면직이 되시는 거고, 다만 유효한 투표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만도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건이 종결되까지는 앞으로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시간도 시간입니다만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투표 절차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1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26억 정도를 충북도청에서 납부를 했고 이것이 예비비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26억의 성격은 사실 감시하고 단속하는 비용인데 왜 이 비용이 필요하냐면 주민 소환에 있어서 말씀드린 서명권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독을 해야 되고, 이 주민소환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이 서명을 받을 때 서명을 받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서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효한 서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제 4월 달 총선에 같이 이게 만약에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고 되게 되면 그때 재보궐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로 보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12월 12일까지 하고 기존에 이제 경상남도의 경우가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홍준표 그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의 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유효한 서명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선관위와 그 참관인들이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검증을 합니다. 실제 이제 가짜로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나 서명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까, 또는 유효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사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자로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인을 해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흘려 써서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을 판명하는데 뭐 화냐 희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이제 무효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기간들이 대략 지금 예측하는 걸로는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이 서명은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도 4월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년도 선거 때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 명수에 대한 요건을 보면 2016년 경남에서 35만 명 이상을 서명을 받았습니다. 27만 명을 채우면 되는데 35만 명 이상을 받았는데 유효하지 않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0.31%, 8,000표 정도가 부족해서 주민 소환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근접해서 갔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13만 5,400표 정도의 4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게 유효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약 2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선례랑 비추어 보면. 그래서 그 숫자상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서명의 실무에 들어가 보면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역대 주민 소환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또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충청권에서 18건이 있었고요. 우리 충북에서 8건, 이번이 이제 9번째가 되는데 충북에서 8건 중에서 대부분은 시작도 못했지만 주민 소환에 가장 근접하게 갔던 것이 2019년 정상혁 보은 군수의 건입니다. 그때는 4천여 명의 그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실제로 이 요건을 채운 거죠. 형식적 요건을 채웠는데 선관위에서 서명인 명부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웃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고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서로 알고 생활하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군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서명인이 오픈이 됐을 때 그때 서명인 오픈을 할 때 줄을 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명단을 보러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주최 측에서 접게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북 도 단위로 11개 이제 시군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중에 이제 4개는 필수적으로 채워야 되고 10% 이상 채워야 되고 이런 경우라서 광역권이라서 아마 명단 공개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추진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다, 또 절차가 까다롭다, 또 실제로 작동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민 소환제의 역기능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소환의 요건이 정치적 판단에 맡길 만할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 소환을 실시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의 정치적 소모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주민 소환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죠. 특히 이게 주민소환제도라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한테는 성립되지 않고 예. 지역의 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의원들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좁은 지역, 아까 정상혁 보건교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소환 명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서로 그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 토론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도시 지역 아니면 더구나 주민 소환의 요구가 된 그 배경이 엄청난 범죄 행위라든가 전체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 2건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전체 주민들이 정책 색깔과 상관없이 전체 주민들이 싫어하는 화장장 유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남시 의원들이 주민소환회에서 옷을 벗게 되는 사례가 있죠. 네. 그런 경우 외에는 이렇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3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정치적 갈등,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경제적 비용적 부담,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 그 김영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의 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미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민 소환 제도와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적인 처벌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 민주주의 차원에서 만든 3가지 중에 하나로서 아주 중대한 주권 행위이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비판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력 낭비 등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제 각 지역의 시군구 의원분들이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신 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민 소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 4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중에 소신 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소신 행정을 잘 하라는 거거든요, 미리. 그거는 겸허하게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런 댓글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144억으로 도지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싸네. 이게 이제 댓글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댓글이 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행 제도에 관해서는 청구권자가 너무 엄격하게 규정이 돼, 청구권자의 비율이 너무 엄격하고 권한 정제 기간도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또 아무런 그 청구 요건이 제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포지티브 방식으로라도 조금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까 그 서명을 받는데 어려움과 개인정보 노출이나 악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우 오래전부터 전자 서명 방식을 추진하려는 그 입법
발의도 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지만 주민 소환 자체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속 그 보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곁들이면요. 주민들께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 비유를 들어서 징계위원회, 주민들이 만든 징계위원회 회부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꼭 어떤 조직의 그 구성원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조직에서는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꼭 현행법상 위법 행위로 해서는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징계, 주민들이 주는 징계가 바로 주민소환이고 그것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한테 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민소환은 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주민 소환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뭐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행정력과 예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행정력과 예산은 충청북도 예산이 뭐 조 단위로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144억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표원 자치단체를 경질하는 데 드는 비용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보다는 지역사회 분열이 가속화된다는 측면이 있긴 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주민소환제도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 책임을 묻다 보면 반드시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기 마련이고 그들 간의 감정의 골이 개입되기 쉽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소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지역사회의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들 많이 하시죠. 그거는 그 주도하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더 유념을 하고 또 실제 법상으로 보면 정치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 똑같이 선관위에서 일종의 이게 선거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나와서 감시,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영상 채증도 하고 늘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하기 쉽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자꾸 어떤 그런 캠페인과 슬로건화 하는 부분 이런 걸로 오남용되는 부분은 분명히 주도하는 분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주민소환제 자체는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참여 민주주의로서 가장 강력한 주민의 견제 수단이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제도에 약간씩 그 보완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또한 갈수록 최근에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떤 권한 남용, 독선적 행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순기능 부분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잘 활용돼야 되겠죠. 예. 자, 그럼 현실적으로 김영환 지사가 주민 소환이 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보셨듯이 제도적으로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받는 절차, 내용, 형식 다 까다롭습니다. 선관위에서 나눠준 서명 용지에만 해야 되고 한 장당 5명씩 쓰게 돼 있는데 한 동은 같은 동은 같은 서명지에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암동 썼다가 뭐 용암동 썼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실무적 어려움까지 있지만 굉장히 각성하고 다시 봐야 될 것이 아까 경남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 당에 한 진영에 조금 더 유리하게 돼 있는 지형이잖아요. 그동안 역대 선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27만 명을 받아야 되는데 35만 명을 받았어요. 그때 그 사안도 보면 지금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에 꺼내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 사안이 더 중하다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중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지만 아마 결과에 있어서 만만치 않을 거다. 이게 기간이 120일인데 보통 한 60일 정도 가보면 어느 정도 향배가 판가름이 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진 사실은 교수님.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이제 발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지사가 소신 행정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소신 행정이라고 보게 되는 독선 행정으로 본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소신 행정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소신 행정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유리할 경우에 좀 밀고 나가는 것, 그 관찰력, 이것이 소신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친일 발언도 하고 지난번에 보면 제가 거기 갔다고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마구 하고도 그것을 소신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도지사께서 소신과 독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내 언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 소환 투표 절차를 세분화하면 총 12개까지 되는 정도로 좀 거쳐야 될 난관이 많기는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현재로서 소환이 된다 안 된다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지사뿐만 아니라 상주시장이라든지 황제수영과 그 문제되었던 파주시장에 대해서도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주민 소환 청구권자들의 주장이나 주장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사과의 말씀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도 진위 여부 당부를 떠나서 그 도지사님의 진심 어린 그런 사과의 마음을 전달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짚어주시죠. 예, 신 교수님. 유저 DC7P 땡땡님께서 2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사망사고 나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고 옷 벗는 사람 하나 없으니 시민들이 나서서 책임을 묻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예, 지자체장 소환의 사례를 남겨 능력 없는 자들이 주민선거로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단 도민들은 정치적 선동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립적인 단체들이 진행하길 바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양군 경계에 맞닿아 있다 보니 혁신도시 조성 10년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과 시설 중복 투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은 조합을 설립해 행정을 일원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예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우선 단계적으로 조합부터 설립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양군은 충남 내포신도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와 함께 3자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자조합 설립으로 행정서비스 일원화가 가능해지고 혁신도시 기업유치, 공모사업 등 현재 도와 양군이 맡고 있는 공동사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경비, 분담 비율, 산정 기준 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충청북도는 넉 달째 요지부동,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무는 여전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들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선 조합 대신 행정통합이 해법이라며 이달 안에 행정통합 추진이 출범을 앞두고 있어 해법 찾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신 교수님? 그동안의 히스토리 속에서 많은 답이 있죠. 진천, 음성이 이제 서로 통합 논의가 쭉 있었죠. 한때는 이제 인구가 많은 쪽은 대부분 찬성이고 인구가 적은 쪽은 반대를 하고 이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오면서 지금은 일종의 이제 혁신도시를 매개로 해서 절충을 해서 이제 조합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충남의 내포신도시 케이스에서도 보듯이 충남도 지금 모범적 사례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 갈등이 많은 형태로 조합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민법상 조합이 행정상의 조합으로 이제 들어온 경우라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거기에 이제 충북도가 어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 중재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게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이 진천, 음성 두 지자체장은 민주당입니다. 도지사는 국민의힘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한계나 또는 배경을 배제한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게 이제 그 혁신도시 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만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예 차라리 그런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서 근본적으로 통합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예 군과 군이요? 예. 사실은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합뿐 아니라 좀 더 그 광범위한 그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이런 약간 절충적인 제도가 통합을 통한 광역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배경을 제어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음성 진천의 규모를 감안하면 좀 더 광역화된 큰 도시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덩치가 커지면요,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의 안성이라든가 서쪽의 천안이라든가 동쪽의 충주라든가 이런 시 단위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쉬운 방법은 통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혁신도시 조합 설립이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주 소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의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예, 변호사님. 현재도 음성과 진천이 공유 도시를 포함하면서 여러 그 행정 서비스 단일화와 공유 사업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껴서 대안으로 지금 나오신 게 지방자치법상의 그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요. 여전히 조합도 역시나 조례제정권이 없고 규약에서 정한 업무만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도시 표방을 하시면서 행정 일원화를 추구하셨던 거 이상으로 뭐가 될까라는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네, 음성군과 진천군의 이 행정체계 이원화에 따른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문제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불편한 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혁신도시 내에 둬야 되는 기능들을 양 군에서 같이 막 설치하고 두기 때문에 중복적인 투자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군별로 세금 체계가 일부씩 약간씩 다르고 보조금 체계 이런 게 다르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 비용이 다르다든지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우편물 같은 걸 수령할 때 우체국이 진천 따로 음성 따로 있는 거니까 각각 수령지가 또 달리 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는 사실은 경쟁을 한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진천군 덕산읍 쪽의 혁신도시와 음성군 맹동면 쪽의 그 혁신도시 사이에 서비스 체계가 여러 개가 생겨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군 단위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통합을 통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주 전공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든가 조금 더 진전한 것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행정사무를 좀 더 광역적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추진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 그 혁신도시 주민들 3만 명 내외의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결국은 그것이 전체 음성 진천의 군민들이 겪는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중복 투자에 대한 그 허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재정 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45 정도 되거든요. 충북이 32.1%예요. 그런데 진천 음성은 충북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청주가 27, 진천이 26.1, 음성이 21.5로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26과 21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립도가. 그런 속에서도 중복 투자가 일어나서 서로 있을 기능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낭비가 크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될 경우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시죠. 조합이 설립이 돼서 서로 일종의 이제 협의체거든요. 협의체. 그러니까 통합과는 완전히 다르죠. 통합하면 이제 부처를 통합해야 되고 공무원 수의 통폐합, 감축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단순히 이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어요. 하는 일에 대해서 중복 투자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두 군이 옛날에는 인구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음성이 한 2만 명 가까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비슷해져서 5천 명 이내 수준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 특히나 진천군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GRDP가 1등입니다. 진천이. 그렇게 음성도 물론 최상위에 있습니다. 두 군이 그렇게 가서 이제 비슷해져서 서로 협의하면서 시설 투자라든지 각종 예를 들어서 이용 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또 심지어 이제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 입장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도는 오히려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이제 도의 입장이 아니라 도지사인 김용환 지사의 입장에서는 양측의 그 조합 얘기가 아니라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통합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보시면 충청북도는 희한하게 보수당의 지사가 되든 진보당의 지사가 되든 모든 도지사들은 정치적 그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충청북도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커지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경우 과거에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있어서 도에서도 통합을 반대해 왔어요. 근데 지금의 김용환 지사는 통합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도의 입장과 도지사의 입장이 다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 도지사의 입장이 도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음성진천에서는 도지사가 이렇게 찬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미온적인 혁신도시 조합을 구성할 게 아니라 도지사를 이제 끌어들여서 통합 논의를 좀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충청북도에 이제 관료들이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도지사를 어떤 도를 끼우는 이유가 뻔하거든요. 재정지원 문제가 등장했을 때 또는 이제 갈등의 문제를 발생했을 때 도가 해결해라. 이런 그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네. 표면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옥상옥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가 사무는 여전히 이제 이원화돼 있단 말이죠. 도가 맡을 부분과 군이 맡을 부분이 이원화돼 있고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천 음성에서 양쪽에서 공이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 용역 단계에서 발주 자체를 충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럼 발주 단계에서 이미 이제 이 협의체 일종의 협의체 들어오는 거죠. 삼각 협의체가 되는 건데 도도 이제 그걸 뻔히 알고
연구 용역은 그냥 전문 업체한테 이렇게 발주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발을 빼고 있는데 결론은 좀 전에 진 교수님 말씀대로 책임지기 싫은 부분이 있는 거죠. 첨예한 갈등이 뭐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혁신도시에 뭐 유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또 님비, 뭐 핀피 이런 게 막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조정 역할 이런 걸로 책임지기 싫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혁신도시인 덕산읍 지역과 맹동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재정 여력이 매우 열악합니다. 만약 이제 진천군과 음성군이 그거를 위해서 혁신도시 조합을 만들고 하고 그런 걸 이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천구가 음성구의 나머지 읍면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음성 진천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 도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 덕산읍과 맹동면 지역인데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 붓잖아요. 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의 갖는 소외감, 박탈감들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부작용을 상당히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음성군과 진천군은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자치단체냐 이럴 그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지금 정주 기능이 지금 10여 년이 됐는데도 전혀 정주 기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인구의 상당수는 서울에서 주말에 다 서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말 때 이런 때 보면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아쉬움이 좀 있고 아까 통합론이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진천 음성이 지금은 이제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통합론이에 불을 붙이기 좋은 환경은 돼 있다. 만약에 통합론이에 불이 붙어서 통합이 된다면 17만 명가량의 충북의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충주에 한 23만 명, 진천 음성이 17만 명, 제천이 지금 13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나의 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합 설립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다들 조금 어둡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조합은 협의체는 양자 협의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도를 같이 하는 삼각 협의체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충남 혁신도시 조합의 경우에도 대부분 조합의 권리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았다는 충북도의 입장을 보면 도까지 삼자감 조합에 들어가기락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성군과 진천군 사이에서 이자간 조합이라도 우선은 만든 다음에 결국에 행정구역 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도가 양보한다고 하면 충분히 삼각협의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조합이 형성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그 조합이 할 수 있는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보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 전 단계로 나가는 것이 과연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음성 진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10몇 년 전에는 음성이 진천보다 훨씬 규모가 컸을 때는 음성 군수가 통합 논의를 불붙였고 찬성을 했는데 진천 군수가 반대를 했어요. 예.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죠. 만약 통합이 됐을 때 자기들이 이제 재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청주 청원의 경우도 그랬죠. 청주시장은 통합에 찬성을 했지만 청원 군수는 반대를 했잖아요. 지금은요. 음성과 진천이 8만, 9만 비슷합니다. 비슷할 뿐 아니라 이제 진천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셈법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어떤 특정적이 완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되지 않죠. 군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지금 진천 구수는 3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2년 반이 지나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음성 구수는 재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통합이 되거나 자체적으로 시가 되면 군수로서 3선은 끝냈지만 시장은 다시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시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안 되면 자체 시라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들의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죠. 군수가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상 찬성을 할 수 있을 때 도에서 밀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진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짚어 주시죠. 네, 신 교수님. 네, 혁신도시 조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에 대한 부분이 더 관심이 많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DAY GOOD 땡땡님께서 저기는 아무래도 행정통합 쪽으로 가야 함이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진 교수님. 제가 찾아본 댓글 중에 대부분이 통합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통합을 이제 미적거리는 그 군수를 비난하는 것이 있는데 통합이 시기상조라고요? 2030 음성시 자신의 임기가 남아서 시기상조겠지요. 이런 식으로 빨리 밀어붙여라 라는 식의 대부분의 통합을 밀어붙이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8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